자, 얘기를 이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제 파일 하나가 날라가가지고 그 옛날에 진짜 너무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너무나 좀 부끄럽게 짝이 없는 PPT인데 그냥 이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지금 갔는지 계속 못 찾아가지고 그 우리가 보통 역사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이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요. 관심 있으시면 이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읽어봐도 좋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거의 걸레를 만들었죠. 막 쓰고 막 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역사라는 것은 어떤 실증적인 근거와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여기에 제가 많이 경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이치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입장이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역사는 실증적으로 써야 되긴 하지만 모든 역사는 현재사다. 현재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과정으로 재탄생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특징을 지닌 부분이 있다. 이런 걸로 입장은 바뀌었어요. 물론 이 말은 오해되면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역사를 악용해도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보면서 내 주장의 도구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적 입장에서 역사는 언제나 재해석돼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역사라는 것은 학문이에요. 모든 학문 분과가 다 학문성을 띠고 있고 과학성을 띠고 있는 거죠. 과학성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나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 사회에서의 막연한 생각들, 쉽게 말하면 천둥이 치니까 신이 노하셨나 봐 라든지 그리고 배가 아픈데 어제 친구랑 싸워서 배가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나름 인간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몽의 상태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충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정확한 논리학적 맥락을 구축하고 이것이 올바르다는 정확한 논증 체계라든지 실증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갖춰주는 합리적 학문, 과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근대 학문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조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선을 좋아해. 옛날 얘기로 한다면 예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개소문 대조영 이런 드라마가 엄청 히트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옛날에 되게 찬란했던 고대사를 갖고 있어. 그래서 막 하면서 그런 주장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군 때 우리는 시베리아도 우리 땅이었고 중국 북부도 우리 땅이었고 신라는 중국의 절반을 갖고 있었고 백제는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주장이죠. 이 주장 자체는 학문이 아니에요. 문제 뭐냐면 그 주장이 과학적 적시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학문적 근거를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개의 어떤 그 이상한 근거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료비평이라고 해서 다 따져보거든요, 학자들이. 아니거든요. 전혀 안 맞죠. 단적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풍향을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신라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당시 기상학을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반도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신라가 일본을 점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이 다 신라 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포항 지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과학적 입증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감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감한 주장이라는 것을 다 냉정하게 검증해보고 따져보면서 제대로 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들, 논리적 결론, 실증적 결론. 특히 그 역사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논리적 결론도 중요하지만 실증적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논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변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돌덩이 2개를 갖고 와서 봐봐 돌덩이가 하나 2개지 라고 하는 실증적 접근이 같이 가야 돼요. 그 실증적 결론이라는 것은 문헌적 증거 혹은 고고학적 증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고학이라는 것은 또 고고학이란 별도의 학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고고학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자체에서 바로 고고학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면 이 결국은 고고학이라는 것은 역사학, 문헌학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곧 학문은 아니에요. 학문적 주장도 아닌 거고 결국은 내가 주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그리고 실증적으로 증명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학도 그러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밀리면서 막 깨지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사관, 역사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게 돼요. 첫째 뭐냐면 결국 역사학은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간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커가고 늙어가고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임머신을 이야기하지만 타임머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도 시간을 역행하거나 시간을 거스르거나 이런 거는 현실에서 재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 속에 인간은 존재하죠. 시간성 속에 인간은 존재하는데 그럼 그 시간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뭐 예를 들면 시간을 인간화된 표현으로 말하는 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제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도 존재하지만 개미에게도 파리에게도 강아지에게도 고양이에게도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위에서 역사라는 단어를 쓰는 건 뭐냐면 시간 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란 존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비교해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뭐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해서 무너졌다라든지 그 전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라든지 뭐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지도가 낮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드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스토리들이죠.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의 연속선상을 우리가 역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긴 한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얘기했던 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예요. 주로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시간의 과정을 정치와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진보할까? 퇴보할까? 아니 역사라는 것은 반복될까? 이런 게 이제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좀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뭐냐?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얘기했었어요. 이 말의 흐름은 역사의 주체를 지금 그렇죠?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세종대왕이에요.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갖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정말 오래됐어요. 그 대학교도 역사를 전공했고 지금도 역사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뭐 절반 이상이 역사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역사가로서 이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조선왕조실록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나마 많이 조금씩 벗어나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킹세종, 뭐 갓세종 뭐 이러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위대한 인물의 영적 행위에 거의 막 빠져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중궁궐의 귀족들의 이야기에 거의 매몰되어 있어요. 되게 속상하고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라의 무덤을 깐다 이러면 자꾸 우리는 거기서 뭐 금관이 나오고 뭐 거기 보석이 어떻고 이런 데 거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고대로 가면 신라든 고구려든 백제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왕과 귀족 다 합쳐봤자 인구의 1%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민중들이거든요. 민중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여튼 지금 시작부터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거죠. 역사의 주체는 무엇인가 했을 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를 조선, 왕, 조 요 위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역사의 주체에 대해서 농민으로 본다라는 것, 동학으로 본다라는 것들 이렇게 가는 것이 되는 거고 조금 세련된 말로 이야기하면 민중사라든지 사회경제사로 가게 되고 이런 얘기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과 주체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역사학을 한다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간의 의미가 뭔가를 탐독하는 게 첫 번째 주제인 거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인가? 우리인가? 민족인가? 국가인가? 왕조인가? 영웅인가? 민중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역사의 어떤 핵심적인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해석학적 관점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과다 하면 이과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문과다 문과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국문학이다 말 그대로 문학, 우리나라 한글로 쓴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이다 하면 과학적 분야에서 물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학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역사학 내에서 이제 결국은 역사 자료를 갖고 검토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민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민중 사관적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실록의 자료를 갖고 와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꼬꼬무를 봤는데, 꼬꼬무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회, 전두환과 하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 자기들이 쫙 모여가지고 야쿠자들처럼 쫙 모여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충성 의식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낯설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논문 준비와 책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막 찾다가 딱 봤는데, 뭐냐면 그게 월간조선에 나온 기사의 한 규탱이에요. 사실 그 기사를 보면 이게 정확한 입회 의식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고 기자가 어디서 저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 정황을 분석해 보면 하나회가 그런 식으로 전체 모임을 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회에서 그런 식의 입회식을 정기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제가 보기에 꼬꼬무에서 인용했던 그 측면은 사실은 사료를 굉장히 가볍게 해석한 거죠. 단편적인 월간조선의 어떤 기자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갖고 폭 뽑아와서 마치 그게 하나회 멤버라고 하면 다들 전두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무슨 그 쇼군 앞에서 이렇게 쫙 가신들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성 맹세하듯이 그런 식으로 입회식을 하는 것처럼 되지만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회는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았었고, 하나회는 정기 모임을 잘 하지 않았었고, 하나회 멤버들 간에도 내가 하나의 멤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그 기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분석하다 보면 하나회가 그런 식의 정기적 입회 절차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요 말로 다시 와서 얘기한다면 꼬꼬무에서 나왔었던 꼬꼬무 시즌2에 시작했었던 그 하나회와 관련된 이야기에선 사료 비평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료를 단편적으로 갈취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우리 학계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역사학 영역에서 이 전문가들이 다루는 한 중요한 과정에서 사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다른 자료와의 교차 대조라든지 시대상과의 대조라든지 관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관심사에 따라서 똑같은 사료더라도 어떤 사람은 조선왕조 실록에서 왕 이야기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의사 이렇게 중인들의 이야기를 또 분석한다라든지, 그래서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관점의 부분도 있지만 또 비평적 관점에 아주 복잡하다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슬쩍 느낌적 느낌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어찌됐건 역사학은 사료에 의존해요. 뭘로 의존하겠어요? 과거 자료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발간됐던 신문, 과거에 발간됐던 여러 기록들, 이런 것들, 그 문서들을 통해서, 문자들을 통해서 결국 과거상을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고고학의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자가 있었던 시대를 역사시대,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자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저는 지금 원론적 이야기만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적에 가장 기초적인 관점에서 역사란 시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가에 대한 기록적 검토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어떤
틀거리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이게 너무 옛날에 만든 거여서 이게 폰트가 너무 안 이뻐서 폰트 편집이 너무 안 이뻐서 약간 민망한 상태이지만 얘기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보면 이게 있는 거죠. 그 역사관이죠. 세계를 해석하고 해독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을 보시면 크게 왕조사관, 순환사관, 완성사관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것도 원리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왕조사관이라는 것, 왕조사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물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종이 어떻게 했고, 태종이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 조선왕조실록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애해지는 한계를 지녀요. 우리가 서양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역사를 볼 때 너무나 이렇게 보는 좀 측면들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순환사관이죠. 순환사관. 순환사관은 뭐냐면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오듯이 역사라는 거 똑같다. 결국은 과거에 그때 그랬대 지금도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친일파가 있었고 독재 정권 시대 때는 독재 부역자가 있었고 지금은 기회주의자들이 넘친다. 과거의 친일파들이 독재 정권 시대 때는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지금은 이제 대기업 재벌들 밑에 가서 딸랑한다.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강조한 측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순환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관점을 간다라는 거예요. 유교사관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국왕들이 세종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중종이 통치하고 역사 돌고 돈다. 이런 이 순환사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퇴보사관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과거의 군왕들은 훌륭했는데 지금의 군왕은 훌륭하지 않다. 과거 전설적인 중국 고대의 요순, 우탕, 무무주공은 정말 훌륭한 통치를 했지만 지금 통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식의 어떤 순환성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들 많이 나타나고 카스트 제도를 썼던 건 뭐냐면 이건 불교적 사관인 거죠. 내가 전생에 복된 행동을 하면 현생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식의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카스트 제도적인 이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역사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세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내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현생에 살아간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순환사관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완성사관은 뭐냐? 이 완성사관이 되게 중요해요. 완성사관은 시간의 흐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시간만 있고 하나의 시간이 쭉 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환사관은 시간을 동그라미로 보는 거거든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시간을 쭉 핀 거예요. 자처럼. 이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체계화시킨 건데 창조의 시간이 있고 인간이 타락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가 온다. 부활의 때가 온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렇죠?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타락했고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을 구원하러 왔고 어느 날인가 인류가 심판과 어떤 그런 완성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일직선화가 되는 과정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초적인 원형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 말기에 이 어거스틴이라고도 얘기하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체계화가 되면서 완성사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시간이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됐고 시작과 끝이 있는 단계가 됐다라는 것들.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그런 왕조 중심으로 바라본 역사관이 가장 일반적이고 순환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동양적인 세계관이 있었고 시간을 일직선화된 형태로 바라보게 되는 서양적인 세계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왜 다시 저런 변하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이제 근대 역사학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나갈 근대 역사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좀 바라보게 되는 건데, 이분이 랑케입니다. 이분 랑케, 독일인 랑케고, 이분이 카입니다. 카. 워낙은 원치 않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프닝 수업 시간에 꼭 배우던 주제인 거죠. 랑케는 실증성을 강조했고, 카는 해석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에치카가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그다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뭘 이제 지금은 여기 써 있듯이
랑케의 세계관을 실증주의라고 보통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표현하고 카가 이제 역사 해석학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랑케는 말 그대로 문헌을 갖고 이야기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랑케가 살았던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죠.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정신적 세계관 속에서 철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나선형으로 진보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국가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에 의해서 역사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 뭐 이런 식의 세계관을 철학적 세계관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랑케가 그걸 비판하는 거죠. 랑케가 보기에는 아니 말이 되냐?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냐?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랑케는 철저하게 사료를 바탕으로 난 이야기하겠다. 문헌적 근거와 자료를 갖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건 주먹구구식 본인이 만든 본인의 망상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적 역사관을 굉장히 비판해요. 그게 현재 역사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기본적인 자료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세기 때 무슨 자료를 본다라면 17세기 때 무슨 자료를 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엄격한 사료 비평을 하면서. 근데 이제 E.H. 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그 사료를 수집하는 게 역사가 아니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역사 자료인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역사 자료일 수 있고 오늘 터진 여러 사건들도 다 역사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다 역사화가 되는 거죠. 말하는 그 순간 역사는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과거화가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결국 무엇인가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역할이다. 결국 역사학자들도 주관이라는 걸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카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기괴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우기고 주장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존중하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되 그 위에서 본인의 합리적인 논리와 합리적 방향성을 갖고 자기의 주장을 해라 라는 식으로 결국은 랑케와 카의 생각이 수렴이 된 거죠. 현대 역사학에서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역사학자다, 역사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논리와 연구 성과가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을 학자라는 단어를 붙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에선 실증주의와 해석학이라는 것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논쟁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건 뭐냐면 이런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없는 증거를 막 사료를 오독하거나 편식해서 화려한 고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표적인 뉴라이트인 거죠. 막 여러 사실들을 취사 선택해서 나쁜 얘기 다 빼고 좋은 얘기 위주로 쫙 만들어서 일제강점기가 좋았던 시대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이런 식으로 사료를 편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란 노른자만 뽑아가지고 계란 흰자는 무시하고 김치도 무시하고 오직 계란 노른자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말하다 보니까 토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국정교과서 논쟁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라든지. 제가 말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극우파나 보수파 위주의 비판을 많이 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주의자들은 대부분 역사를 악용하고 오용하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편취.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역사 자체를 생산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생산적 논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역사의 기본 원리, 랑케와 카가 쌓아놓은 학문적 기본 원리를 무시하면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제발 언제쯤 이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논쟁 아닌 논쟁이죠. 원래 논쟁이라는 건 A라는 사관과 B라는 사관이 충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적인 갈등론적 관점과 막스 베버적인 기능론적 관점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맞음과 틀림,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 이 사이에서의 논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최근에는 보니까 어떤 그런 그 페미니즘을 두고 극단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전에도 계속 그 시대마다 화두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건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논쟁을 통한 생산적 결론이라기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감정적인 그 논리에 대한 감정적 공격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결론으로 못 가는 한계들을 좀 지니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약간 커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랑케의 실증주의와 카의 해석학적 연구학이라는 건 현재 역사학의 기초 원리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료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되 나는 민중사관, 나는 뭐 정치적 관점, 나는 문화사적 관점 이런 식으로 이 연구를 해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르크스 역사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 마르크스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고 마르크스 역사학이라는 것이 한계들도 많은데 일종의 19세기에 일어났었던 여러 역사학이 마르크스적인 종합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역사학적 관점이 있지만 제가 그냥 마르크스 역사학을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마르크스 역사학이라는 것은 지금 마르크스 역사학 자체로 충분히 이것만으로 세상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마르크스적 종합, 그러니까 19세기의 수많은 학문적 경향을 마르크스가 쫙 종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와줬던 마르크스적 역사관 자체가 이 근대학문으로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건, 관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마르크스 역사학의 특징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면 첫째는 사회경제사적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자꾸 어떤 왕이 뭔가를 하고 뭐 어떤 그 세종이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사적 총체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부동산 지표라든지 경제학적 위기라든지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거시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지 자꾸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별 의미도 없는 정치 행위만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걸 무조건 연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같은 어떤 그런 좀 거시적 지표와 거시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 드디어 근대학문에서 좀 중요한 특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구조 결정론적 사회 방식이란 말을 써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난 자유로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거짓말이 없죠. 그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구조 결정론적 사유 안에서 빠진 오류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이 인간이 뭐 이상한 얘기 하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얘기예요. 보세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넌 자유로운 존재야. 길은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얘기 왜 나오냐? 우리 사회 자체가 다원화된 사회여서 그래요. 이제는 정치나 사법고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출세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가능성이 다양해졌죠. 즉 직업 선택의 자유가 다양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이나 사회 자체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다 제공하죠. 스마트폰,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등등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우리 사회 자체가 개인화를 촉진해요. 개인화를 요구하는 거죠. 개인의 개성이 강조가 되고 개인의 개성이 강조가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직업군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넌 너의 길을 가. 너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위대해.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닌 무한한 존재야. 이런 말은 듣기엔 되게 좋은데 또 이 말이 아예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허락하지만 그래서 저는 공산혁명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쳐놓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원하지 않아요. 예.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구조 결정론적 사유, 즉 구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주의적 담론과 자본주의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주의 사회에선 사회주의적 결과와 사회주의적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슬람적 사회에서는 이슬람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기독교적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사회라는 것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그 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구조 안에서 기계적으로 맹목된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율성과 그러한 가능성이라는 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영역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조결정론적 사유는 요즘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마치 무한정 자유를 누리고 있고 무한한 어떤 그 가능성 속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여튼 간에 구조결정론적인 사유의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들. 그 이제 정치 경제적인 역동성이 역사의 힘이다. 이 마르크스 역사학이 좀 중요한 관심인 거죠. 즉 역사를 바꾸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모시거나 기대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해서 뽑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이게 전통적인 왕조적 사회 방식인 거죠. 세종대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어떤 A라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정치 경제적 역동성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영웅사관인 거죠. 그러나 정치 경제적 역동성이 역사의 힘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폭등 속에서 어떤 기존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붕괴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분노가 사회 변혁을 촉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누가 바꿔가는가? MZ세대다. MZ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적 불만, 세대적 문제의식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들은 하면서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을 역사의 주체로 봤지만 뭐 꼭 계급이 아니더라도 베버같이 계층론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여튼 역사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것들. 민중일 수 있고, 여성일 수 있고, 남성일 수 있고, 뭐 중산층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다른 관점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진보와 혁명을 통한 역사의 완성에 도달한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고 최종적인 혁명을 통해서 진정한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최근에 이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죠. 역사의 진보를 잘 믿지도 않고 혁명을 통한 역사의 완성도 없을 것이다. 즉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그런 좀 대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기대가 사라졌든 안 사라졌든 이런 가능성을 꿈꿨던 시대도 있었다는 것들.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 역사학을 쭉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마르크스 역사학이 다른 모든 역사학의 다음 단계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 역사학에서 지향하는 사회 경제적 관점, 구조 결정론적 관점, 정치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관심, 계급 같은 주체의식, 진보나 혁명 같은 포인트 같은 것들이 현대 역사학이나 비단 역사학만이 아니라 현대적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는 자유로워.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맨날 수험서 펼치면서 자격증 따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무시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히키코모리처럼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두세 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가장 큰 일상성이라는 건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지만 그냥 스스로의 정신적 초극주의, 그러니까 정신적 자유인 거죠. 나는 자유라, 나는 자유, 나는 자유라 이렇게 믿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 그게 아니면 이 세상의 구조를 그냥 인식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 틀거리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지금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역사학을 공부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성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계속 정신적인 극복을 해나가는 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세대 속에 있길래? 나는 어떠한 정치 상황 속에 있길래? 나는 어떠한 경제적 상황 속에 있길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사회의 역동적 가능성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단순한 역사의 파편과 같은 존재, 역사에 흘러가는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성 속에 우뚝 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또 거듭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역사학을 공부하는 이유,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 교양 과목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지성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정한 역사학은 현대 역사학은 아나락파적 결론들, 총체론적 관점, 뭐 종합론적 관점, 사회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에서 보여주는 미시사적 관점, 심성사적 관점, 상이사적 되게 다양한데 이 이야기들은 하나 많아요. 왜냐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디테일한 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교양 수업이 우리가 교양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 이 이야기들을 안 해 나가겠지만 여튼간에 내가 기초를 좀 탄탄히 하다 보면 나중에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시대에서의 가장 뜨거운 건 아마 그 젠더 트러블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때는 독재 정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갖고 극단적인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제 선배들 논쟁이긴 하지만 NLPD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갔는데
우리 시대의 화두 하나만 쫓다 보면 그냥 그러다가 사라져버리고 끝나고 말아요. 이제 경고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여성주의의 경도가 돼서 뭔가를 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가든 간에 그 시대 그 젊은이들이 그때 겪는 이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건 전체의 부분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10대의 시절이 있었고 20대의 시절이 있고 30대의 시절이 있고 40대의 시절이 있고 이렇게 세대가 변해가면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의 격변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점도 많이 바뀌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물론 좋아요. 제가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세대가 그 대학 사회에서 뜨겁게 어떤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뜨겁게 공부하고 뜨겁게 따지면서 자기 입장을 초록해서 넓은 세계관을 갖는 훈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용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이야기를 하고 더 큰 세대로서 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게 되려면 그거는 결코 그 나이 때 뜨겁게 관심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를 봐야 되겠죠. 더 큰 넓은 세계. 그 넓은 세계의 큰 축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역사학과 철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학은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 거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 약간 이상해졌다. 근데 여튼 지금 제가 이제 안나락파나 이 현대 역사까지는 제가 얘기를 도저히 해드릴 수 없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랑케아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 총체론적 그 마르크스 역사학에서 보여준 포인트들 같은 것들을 좀 기억해 두면 얼추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사회학 수업을 듣든 정치학 수업을 듣든 역사학 수업을 듣든 철학학 수업을 듣든 저분은 지금 저기 사회사적 관점에서 저런 관점을 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분은 좀 계급적 관점에서 이런 포인트를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좀 순환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좀 여전히 진보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가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가 마지막인데 오늘 얘기의 마지막 이 얘기인 건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여타의 수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한민족이 잘 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세종대왕이 훌륭했다, 어느 대통령이 훌륭했다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간다면 최근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죠. 국뽕. 근데 이게 있습니다. 힐난하고 비난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국뽕이 문제다. 이건 비난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너네는 맨날 민족만 얘기하냐? 비난이에요. 근데 그럼 뭘 얘기할래?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 역사학은 지나칠 정도로 또 우리나라 역사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너무나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게 강하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거의 한국사 외에는 세계사를 잘 모르고 한국사에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위주로만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념의 문제, 계급의 문제, 인권의 문제, 여성의 문제, 또 최근에 탈민족주의적 관점, 최근에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화됐잖아요. 뭐 프리홍콩, 또 뭐 있죠? 미얀마 사태, 최근에 일어난 탈레반, 관점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너무나 민족 위주로만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족이 없다. 민족이라는 것은 환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한중일을 겪어왔었던 민족 중심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너무나 좀 경도되어 있다는 한계들도 우리가 좀 비판해 볼 수 있죠.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에 이렇게 오프닝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이런 심각한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 주제별로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세계관을 좀 넓혀가려고 하고 이 이야기가 가장 좀 재미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좀 나는 이번 학기에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얘기를 듣고 이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죠? 자, 일단 첫 번째 개론 수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민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현대사 탐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